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 지금 열심히 유세를 하면서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그러니까 11시쯤에 나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인원 부단장이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의혹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응시원서는 문준용 씨가 직접 작성한 진본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씨의 2006년 12월 응시원서의 사인을 비롯해 문 씨가 직접 작성한 다른 사인 5개 등 모두 6개에 대해 두 곳의 서로 다른 전문 감정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밝혀졌습니다. 네, 저 주장이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고 교수님. 뭐냐면은 민간감정원에 의뢰를 한 거고 국가수나 국가공인기관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저런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필적이 좀 다르다든가 날짜가 좀 변경된 것 같다. 말하자면 제출 일자가 뭐 11일인데 그걸 4일로 고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직접 문준용 씨가 작성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문제는 저는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도 좀 명명백백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감사를 다 해서 문제가 없었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건 뭐 막 그만해 뭐 그런 정도 그런 그냥 뭐 덮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취업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뭐 헬조선이라고 할 정도의 많은 그런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됐든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압력과 인맥을 통해서 특혜 취업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나 또 민주당 쪽에서 나온 그런 해명들로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뭐 그냥 누구 편들고 그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썩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 전부 다 모든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때 뭐 감사 결과라든가 이런 거 있었으면 딱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자, 네. 이 부분은 원래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의혹부터 시작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단호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수 감정 받읍시다. 그럼 끝납니다. 박원순 시장이 아들 병역 비리 있을 때 아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 다 찍었잖아요. 필적을 대조해서 끝내자는 겁니다. 지금 제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추적당해서 들통나지 말고 자수해라 이겁니다. 하의원이 고의로 공개하지 않은 별첨 자료에는 파슨스 대학의 2007년도 가을 학기 합격 통지서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들 서류는 2012년도 국회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공개가 됐던 것들입니다. 민주당은 하의원을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문준용 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태경 의원이 원서를 들고 나와서 이게 문준용 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 출처 모르는 거다. 그거 어디서 갖고 온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태경 의원이 필적 대조해보자라고 하니까 국민의당이 얼른 필적 대조해서 맞더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일단 정치적 효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죠. 뭐 예창 전 그 후보의 아들 그 군대 문제, 예.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아들 문제, 척추. 예, 예. 끊임없이 저 문제가 선거 기간에 이슈가 되었고 네.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치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각각의 그 공격과 방어들이 각각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20일 동안 저 진상규명은 밝혀지지 않을 거다. 안 바뀔 거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얼마만큼 저 이야기를 크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선거 전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 내용에서 해명을 한들 뺄 남는 게 없는 거고 끊임없이 상대 진영은 공개해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되면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다른 또 그 네거티브로
그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슈를 이슈로 그 듣거나 이슈를 이슈로 방어하는 이러한 형태가 계속 선거 내내 갈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선거의 모습이 되겠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그런데 가질 필요가 있는 그 거죠. 문재인 후보 아들이 직접 나서서 필적 감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할 이유가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부당한 의혹이라면 의혹적이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면 되는 거야. 과거에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병역 비리할 때 그거 나와서 그거 다 신검 받았어요. 근데 인간 미라라는 신조어까지 당시 만들어내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2007년 대선에는요. 이명박 후보랑 이상득 당시 의원하고 무슨 이복 형제다 뭐 그런 또 있어갖고 혓바닥에서 이거 DNA 떼가지고 그 감정 다 유전자 감식해가지고 뭐 밝히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면은 하고 나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 밝히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냐.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 주장 속에서 저희 채널A가 이제 보도했었던, 그제 보도했죠. 138번 문준용 씨, 그리고 139번의 김모 씨 얘기가 나오면서, 자, 이 김모 씨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준영, 문재인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서 임희라는 사람이 함께 임용이 됐었습니다. 문준영의 특혜 취업에 실상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날짜에 그 다음 순서로 취업을 했던 김희라는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취업이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이번 특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필적 감정이 문제가 된 게 2006년 12월 6일 날이 접수 마감이었어요. 원서 접수 마감이었는데 지금 2006년 12월 4일 날 이력서가 작성된 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지금 11일인 게 변조가 된 거 아니냐는 거고,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첨부됐던 졸업 예정 증명서 발급 일자가 2006년 12월 11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 증명서 발급된 그 날짜 10일과 이 사자를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해서 저 의혹 제기가 시작이 된 건데, 원본은 지금 폐기가 됐어요. 보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상한 거는 9명이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정보 고용원 안에 있던 계약직 그 사원들이 다 채용이 됐는데, 유독 문준용 씨하고 김모 씨 두 사람만 외부 인사가 된 거라는 거죠. 네네. 그 면에서 만일 김모 씨가 당시에 어느 그 실세라든가 아니 그 정권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문준용 씨도 아버지 백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그 이퀄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에서는 저 김모 씨가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파헤쳐 보겠다는 건데, 여하튼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럴싸하다. 다 그렇지 뭐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점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이 김모 씨 우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건을 전혀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키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문준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주장이죠. 정치적으로. 뭐 정유라 씨하고 주장이죠. 비교하려고 하는. 네. 사실 정유라 2대 특혜 입학, 이 모든 학부모들이라든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충격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특혜 입학에 이 경우는 특혜 취직 이런 비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2명이 지원해서 네. 2명 합격을 했을 경우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 한쪽은 누구냐. 지금 나온 사람이 김모 씨 아닙니까? 지금 참여정부에 무슨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까지 아직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까지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당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은 문준용 씨의 그런 특혜 취업 비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네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추측이지 뭐 어떤 확실한 그런 근거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만간 밝혀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면 박은수 시장 아들 이야기할 때 강용석 변호사가 1억 몇천만 원을 이 현상금까지 내걸고 보상금까지 내걸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검진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그때 단호하게 박은순 시장이 그 부분을 거부하고 결국은 최종 재판에 있어서 그 강용석 변호사가 진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논란에 대해서 박은순 시장이 단호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논란을 끝을 내려고 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 안철수 후보 측이나 그다음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들을 계속 키워서 이해창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고 하니까 양쪽에서 상당히 선거 끝날 때까지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답을 안 내놓는 과정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네거티브의 실패와 성공의 네네. 관전 포인트로 게임으로 쳐다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양의 말씀까지 들었고요.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21일 남은 대선을 쟁점별로 저희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선거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인 특히 문재인 후보 적폐청산을 강조해 왔는데 통합정부로 지금 이제 최근 말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프레임을 좀 다시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측근이었던 금태섭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내가 아는데 라면서 6.15 선언이 삭제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네 분 전문가들께 나눠드린 게 있거든요. 자,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 대신에 통합정부론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좀 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어떤 식으로든 써주셔도 좋거든요. 자, 그 얘기를 쓰시는 동안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적폐청산으로 해왔던 얘기들. 자, 보시면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적폐청산 대신에 원칙과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그 앞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적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청산될 것입니다.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여권 정당들과 함께 하는 후보라면 그것은 바로 적폐 세력들의 정권 연장을 꾀하는 그런 후보라는 뜻이 되는 것이라고. 네, 지금 문재인 네. 후보 맨날 적폐청산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폐 세력이랑 손잡을 것이냐 이런 네. 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통합이란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자, 신지호 예.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슬로건을 바꾼 게 적폐청산에서 통합정부로 바꾼 게 문 후보의 확장성에 플러스가 될 거다. 이렇게 도움이 될 봐요. 거다. 도움이 될 플러스가 거다.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게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오는 게 국가 대청소론 아니에요. 근데 네. 홍준표 후보가 말이에요. 첫 번째 TV 토론에서 대한민국을 세탁기 안에 놓고 돌리겠다. 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 구조가 비슷한 게 한 사람은 둘 다 이게 낡고 병든 것을 청소를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청소기냐 세탁기냐 그 차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암만 뭐 문제가 많다고 해도 맨날 뭐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만 돌려갖고 이게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대편을 어떻게 청소의 대상, 세탁의 대상 이런 식의 어떤 구분법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이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마음에 이 갈기갈기 좀 찢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화합하고 포용하는 쪽으로 갖고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뒤늦게 나오면 바꾼 거는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양 이사장께 쓰신 것도 한번 볼까요? 적폐청산이라는 개념이나 네. 통합정부나 미래의 자,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기본적으로 넘버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스탠스는 계속해서 방어적 체제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 부정부패, 네네. 매간매직, 네네. 이런 부분들, 괄치, 이런 부분들은 적폐잖아요. 이런 썩은 살들을 도려내야, 쌓인 폐단들. 그렇죠. 이런 썩은 살들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미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적폐청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계속해서 상대 정치 진영에 있어서 뭔가 과거,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 이런 이미지로 계속 덫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적폐청산을 안 하고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앞으로 나가갈 수 있냐? 없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연한 논리이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약간의 무서움, 두려움, 그다음에 과거 지향성 이런 부분들이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단단한 결집력 있는 승리를 끌고 오지만 네네. 보수 성향의 유권자까지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합정부 단합 그다음에 국민 대단결 이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이 전술은 넘버1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이지 넘버2나 넘버3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넘버1이라는 거는 지지율 선두라 이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예. 넘버2나 넘버3는 넘버1을 계속해서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뾰족하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지만 넘버1은 뭉텅하고 두루뭉실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기본의 논리적 당연한 기결이라고 저는 자, 봐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네. 그 칠판에 쓰신 거는 1번 넘버1인 그러니까 지지율이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선두인 문재인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석 잘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빙고. 네. 네, 자, 우리 그런데 지금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자, 도움이 된다, 득표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자, 말씀하셨어요. 이수희 변호사 것 좀 볼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니 우리가 적폐청산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이제 와서 문 후보는 그럼 말을 바꾸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말과 보이는데요. 제가- 말 플러스 마음, 그러니까 의지. 말만 바꾼 거 가지고는 득표가 안 되고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행보로. 거기에 따라서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되지만 전제가 있다. 언제는 그 의지와 진짜 말만 바꾼 게 아니라 마음도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줄 행보가 필요하다. 자, 마이크 좀 치우시고요. 우리 잘 안 보이니까. 이 통합정부론 득표에 도움이 된다. 뭐가 이제 그러니까 번져 있습니다만. 네. 이미 집토끼를 넘어서 지금 산토끼 잡으러 가잖아요. 우리가 집토끼는 언론용은 확실히 있다? 네, 집토끼는 이미 굳혔다. 딴데안 그러니까 촛불 민심에서 그 박근혜 구속과 그런 부분을 해서 집토끼 전략으로 경선까지는 적폐청산이라든가 네. 국가 대청소 이런 것들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재인 내부가 압도적으로 경선에서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확장성을 넓히려면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하는데 네, 네. 산토끼를 잡으려면은 지금과 같이로 적폐청산이라고 국가 대청소 해갖고는 문포비아 문재인에 대한 그런 뭐 공포증 이런 것뿐이 확산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정부론 통합론으로 이렇게 간 것은 아마 집토끼를 넘어서 산토끼를 쪽으로 확장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적폐청산의 내용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 얘기는 뭐 이 친일 잔재까지 청산한다 했고 언제 얘기를 노무현 정부 때 얘기까지를 지금 드러내면서 그런 얘기 적폐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거. 또 하나는 오늘 아침인가 어제 보니까 추미애 그 당 대표께서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국민의당도 이런 당명도 빼고 뭐 이렇게 자꾸 적폐 세력하고 손잡는 거 표국을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기가 할 때는 자기들도 결국은 보수표를 지금 겨냥해서 이 과거에 주장했던 어저께까지 주장했던 적폐를 빼고 지금 통합정부 말하자면 안철수 쪽에서 주장했던 그 통합정부로 간 것은 그것도 뭐냐 그러니까 적어도 당 대표라든가 후보가 되실 분들은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분이 여러 가지 분석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도 전략을 수정하지 않겠냐 이런 논란 속에 한때 측근이었던 금태섭, 현재는 민주당 의원이죠. 17일에 올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6.15 선언과 14선언에 대해서 2014년 당시가 바로 민주통합당으로 안철수 후보가 통합이 될 때입니다. 자, 그때 얘기죠. 그때 당시에 6.15 선언과 14선언에 대해서 삭제 요청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실무진에서 한 거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비판이 난 후에 이거 철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입장을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5.18이나 4.19를 삭제하자고 한 사실은 없지만 6.15와 14에 대해 소모적 이념 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는 규정을 한 건 사실이다. 자, 금태섭 의원이 한때 안철수 후보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설득력을 갖는 주장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6.15하고 이제 14는 그거 아닙니까?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합의해갖고 온 거. 네. 그게 6.15 공동선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인가요? 10월 4일 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평양 가서 김정일하고 합의해갖고 온 게 이제 14선언이고 한데 네.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보수 진보 이념 분열의 어떤 기폭제로 작용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14선언에서 서해 그 평화지대에서 NLL을 포기했네 말았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게 2012년 대선전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당시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뭔가 이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새로운 정책 뭐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이 6.15, 14를 굳이 이렇게 어떤 이념 분열의 소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금태섭 의원도요.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2년이 지났어요. 예, 2년이 아, 3년 지나서 가까이 3년이 네.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예요? 이게 DJ 지우기다. 네. 왜냐면 6.15는 DJ 작품이고 14는 노무현 작품이니까 그렇죠. DJ 지우기다, 노무현 지우기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폭로인 것 같은. 그래서 2014년 당시에 안철수 지금 후보지만 그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당의 정강 정책을 논의하는 실무 단위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미리 안철수 위원장과 협의한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6.15와 14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누차 천명해 왔습니다. 저 때가 3년 전인데 모습이 상당히 젊어 보이네요. 네. 6.15 삭제 논란과 사드 배치 당론 변경 요구가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박지원 대표가 여기에서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실까? 아, 박지원 대표 물음표 네. 하셨네요. 자, 6.15는 박지원 대표의 사실상 이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사드 배치에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서서 반대 투쟁을 펼쳤던 분이 바로 박지원 대표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당대표의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박지원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말을 할까? 네. 입장을 바꿀까 지지할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지원 대표에게 사실상 이 이야기는 물어봐야 되는 네. 거지. 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또는 국민들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의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아주 재밌는 그 다양한 게임 중에 그리고 관전 포인트 중에 네. 이 부분도 저는 제가 선정하는 탑 10 중에 하나다. 네. 박지원 대표의 입장이 궁금하다. 박지원 대표 입장이 저희 궁금하다. 탑10 프로그램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주 네. 중요한 그 것입니다. 당시 공동 대표가 김한길, 안철수 두 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금태섭 씨가 얘기하는 거 가장 핵심은 금태섭 의원이 네. 안철수 씨가 6.15라든가 8.15, 5.18 이 부분을 빼자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느냐의 문제거든요. 아, 직접 듣고 하는 얘기냐? 카더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그 당시 이 정강정책인가 그 강령을 만드는 그 책임자가 윤영관 아마 전 외교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예. 책임자였는데 그런 데서 이제 논의를 된 얘기고 네. 본인도 그냥 들었다는 얘기합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전문이에요. 전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면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들은 것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최근에 지금 사드 문제 가지고 마이크 펜스 지금 부통령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그 백악관 뭐 관계자라는 분이 사드 그거 다음 정부로 연계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거봐라 내 말이 맞잖냐. 다음 정부로 가자겠던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펜스 부통령과 황교안 총리가 국무총리가 이거 조기 배치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한 게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와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그 안철수 의원의 얘기로 후보의 얘기로 얘기하는 것은 좀 과다한 얘기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으니까 안철수 그 당시 대표가 분명히 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으로 그런 논란은 잘못된 것이다. 네. 이렇게 분명히 성명을 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적어주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호남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 교수님은 표심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아주 이 강조까지 하셨네요. 왜 그렇게 지난번에 보시나요? 문재인 후보 그 무슨 특전사 사령관인가요? 네. 그분이 얘기한 것은 호남 표심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전두환 정권이 미국 갔죠. 전두환 씨가 전인범 그때 뭐 발표 특전사령관, 명령한 것도 없고 예. 뭐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향을 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는 우선 그 사실관계가 명확치도 않고 전문이라는 거. 아하. 그러니까 선거 때 의뢰인이 나오는 얘기라는 거 다 나오고 네.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 금태섭 씨는 안철수 씨의 뭐 측근이고 그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랬죠. 네.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의원이에요. 네, 민주당이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기가 모셨던 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배신이랄까 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꼭 호남 사람이 아니라도 어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서로 볼 때는 호남 표심에는 별 영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네, 고 교수의 견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 교수. 자, 한자를 좀 아주 멋지게 써주셨네요. 미풍이다. 네, 아주 예, 약한 바람이다 이거예요. 약한 바람에 예. 불과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메시지 진짜 6.15 14를 지우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해요. 일단.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박지원 대표 얘기 계속 했지만 박지원 대표가 어떻게 보면 6.15 5.16 당사자 아닙니까? 그것 네. 때문에 옥고도 치르고 뭐 한 분인데 박지원 대표가 대표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의 진위 여부도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올바른 얘기를 해도요. 메신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요. 그 말을 전한 사람? 예, 근데 이게 지금 유승민 후보도 말이에요. 본인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그냥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금태섭 의원은 안철수 후보와의 인연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 또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아니다 하는 뭐 그런 어떤 메신저의 문제도 있어서 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자, 메시지의 진위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메신저의 그 정서적인 문제도 좀 말씀하셨고. 자, 이수희 변호사는?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뭐 6.15 선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호남 홀대로는 왜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외려 더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저는 네. 이런 거는 6.15 선언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폄훼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강풍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2014년에 지난 일에 대해서 강령에 넣냐 마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영향을 끼칠 거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러니까 이런 호남 홀대론 같은 이런 것들이 외려 지역 여론의 지상전이기 때문에 훨씬 파급력이 크다고 봅니다. 네, 당시에 이 새정치연합 측, 그러니까 안철수 그 신당 측의 그 대표로 참석을 했던 바로 이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금태섭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내 사견이었다, 안철수 후보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양 이사장은 이제 쭉 말씀 듣고 처음에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넘버원 얘기하시고 이제 핵심 논란이 될 거다 하셨잖아요. 영향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영향은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뭐 신 교수도 미풍이라고 했는데 이게 태풍도 될 수가 있어요. 아, 태풍이 될 수 있다? 예,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계속 이제 박지원 대표 평가 말씀하시네요. 예, 사실상 지금 그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미풍으로 끝날지 태풍의 눈이 될지 그 관건입니다. 자, 미풍이냐 한 말씀만 네네 하십시오. 박지원 대표는 뭐 할 얘기가 없을 거야.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 대표는 안철수 김한길 씨였고 본인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 어쨌든 평의원의 입장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논란도
확연치 않은 내용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문제를 제기했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까지도 네. 사실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 얘기했지 안철수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당시 대표하고는 그런 데 대해서 뭐 공연히 이 논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인에 아니네 거기에 끼어들 그렇게 뭐 순진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하셨고 미풍이냐 태풍이냐 이게 이제 바람이 10단계라고 하는데 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볼까요?